일단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했어요. 뭐 출생아 수 줄어든다는 얘기는 좀 거의 식상할 정도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제가 표 잠깐 보여드리는데 뭐 별다른 이렇게 표에서 눈여겨볼 점은 없습니다. 뭐냐면 그냥 적어요, 숫자가. 그냥 그리고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뭐 출생아 수도 그렇고 밑에 보면 혼인 건수 또 하향하고 있고요. 여기서 잘 지탱해 주는 이게 그 성장 모멘텀을 잃지 않은 수치는 이혼율. 이혼율은 꾸준히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젊은 사람 이혼율은 높지 않아요. 왜냐면 결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 자체가 없는 거겠죠. 그리고 어지간히 사랑하지 않고는 요즘 결혼 안 합니다. 그리고 되게 슬픈 얘기지만 어느 정도 갖춰져 있지 않으면 결혼을 잘 안 해요. 그리고 갖춰져 계신 분들이 결혼을 하면 이혼을 잘 안 합니다. 이게 노소영 씨와 최태원 회장이 이혼하기 힘든 것 같은 재산 분할 문제도 있고 뭐 어쨌든 그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의 이혼율이 지금은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평생 참았으면 됐지 죽을 때까지 챙길 수 없다. 이것도 어떤 양성평등 관련한 인식이 젊은 사람들뿐 아니라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도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어요. 그리고 혼인 건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앞으로 몇 년 후에 출생아 수도 낮아진다는 얘기고 출생아 수가 낮다는 얘기는 30년 후에 출생아가 또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그 뭐 혼인 건수는 2.1% 줄었고 올해 누적으로는 한 10.4% 정도 감소했습니다. 요새 결혼하기도 힘들어요. 그 코로나 때문에 맞아요. 손님 부르기도 어렵고 서울과 울산은 16%, 제주도는 14%. 근데 이거 그러니까 일단 혼인 건수가 늘어난 지역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이게 서울이 뭐 많이 감소했다라는 것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자체가 다 서울에 모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율로 따지는 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출생자 수가 18만 1,500명으로 한 3% 정도 감소했는데 사망자 수가 한 2.1%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은 늘고 태어난 사람은 줄고 그래서 자연 감소는 한 3,530명 정도. 그러니까 2019년 11월 이후 22개월째 자연 감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22개월쯤 되면은 그냥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을 그 작년에 출생자 수가 한 27만 명으로 처음으로 30만 명 밑으로 줄었거든요. 근데 3년 전에 30만 명이 깨졌어요. 연간 출생자가 2017년에. 근데 거의 뭐 3, 4년 만에 20만 명대로 내려와 있는 거고. 근데 지금 당장 이게 되게 인구 문제가 골치 아픈 게 지금 당장 고민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아이가 줄어든다고 해서 출생자 수가 확 줄어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진짜 인구 절벽은 뭐냐? 10년 전, 30년 전의 아이들. 그러니까 2030년이 고비예요. 2030년이면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아이들이 2030년 그러니까 적게 태어났기 때문에 2030년부터 본격적인 인구 하락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정해진 미래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열심히 한다고 2000년에 사람이 태어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때가 언젠가 생각해 보면 다들 기억하시는 IMF 외환위기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이를 낳기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결국은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서울대 조영태 교수님이 인구 미래 공존이라는 그 책에서 오늘 좀 보게 됐는데 2021년 일하는 인구가 뭐 2,608만 명에서 2027년 되면 2,500만 명 밑으로 내려간다는데 이게 눈에 딱 보이는 부분은 일단 그 시장, 학교, 그리고 육아 산업 이런 데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 그러면 사실 아이를 안 키우는 분들이나 아이가 좀 많이 큰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인식을 안 하게 되는데 그 일단 다소비 연령층이 줄어든다는 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MZ 세대가 왜 MZ 세대냐? 그 X 세대가 돈을 쓰기 때문에 X 세대가 우리 사회에서 제일 경제력이 강하고 그리고 그 회사에서도 보면은 한 지금 주력이죠 지금. 40대 중반 뭐 이쯤 되니까 실무 책임자들. 저는 MZ 세대입니다. 저도 MZ 세대입니다. 네. 어쨌든 발가락을 걸쳤든 발톱을 걸쳤든 어쨌든 MZ 세대잖아.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세대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네. 소비 연령이 확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 내수 시장에도 별로 안 좋을 거고 이제 학령 인구, 그 현역 대상자 이제 군대가 그러게요. 이제 군대는 다 이제 기계화로 가게 될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개개인 젊은 사람들이 부양해야 되는
노인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떡하죠? 우리 뭐 애볼 사람은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없는데 연세가 계신 분들은 많으니까 그냥 부담들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그런 흐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2017년 8년에 임용 대란이라고 있었어요. 임용 대란이 이게 제가 원고를 지웠구나. 그러니까 임용 대란이 뭐였냐면은 딱 그 선생님을 뽑는데 서울에서 그 전년 대비 8분의 1 뽑은 거예요, 임용을. 그러니까 제가 숫자를 잘 정확히 아는데 한 8,000명 뽑았던 거랑 1,000명 뽑았다 그럴까? 그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분들이 완전 멘붕이 된 거지.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8,000명을 뽑다 1,000명 뽑으면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냐?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살짝 넘어갔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그 인구도표를 보게 되면은 거기서 살짝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딱 그때가 제일 그 30년 전에 애를 들났던 시기였던 거고, 그러니까 10년 전이지. 네. 애들 학교 가는 때니까. 그리고 그때 이후에는 인구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출생아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18년, 19년은 조금 개선이 됐어요. 근데 그 2차 웨이브 같은 것들이 꾸준하게 계속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구 문제는 이제 2030년부터는 연간 한 50만 명 정도 줄어든다고 해요. 그러면 2년이면 100만 명. 울산이 한 112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울산광역시 정도 인구가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당장 저만 해도 수능 볼 때 예. 이게 현역이 60만 그리고 재수생까지 합하면 거의 뭐 한 100만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 갔었는데 예. 그게 저는 아니 얘기가 얼마나 안 나오지 이거를 체감했던 게 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유명한 그 사진이 있어요. 예전에 초등학생 때 저는 1, 2학년 때 국민학교였는데 그때만 해도 저 같은 경우는 한 반에 45번 그 번호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요즘에는 애들이 운동장에 모아두면은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와 이게 눈으로 확 보니까 그리고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나중에 사회 문제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 자식을 갖고 있는 이 가구들과 그다음에 또 요즘에는 혼자 사시는 뭐 1인 가구분들 많으시잖아요.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은 소위 요즘에 좀 심해진 남녀 갈등이나 뭐 원래 세대 갈등은 당연히 있었던 거고 예. 그런 것 중에 하나로 워낙 양극화가 되다 보니까 좀 그 정도로 좀 이 단순히 경제적 이슈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으로도 충분히 좀 갈등이 있을 수 있는 좀 그런 문제인 것 같아서 예. 네, 애를 낳고 키우고 보다 보니까 이게 또 그래요. 친구들이랑 요즘에 또 특히나 그 보통 지인이나 아니면 새로운 분을 만났을 때 아이 얘기를 마음 놓고 못 합니다. 맞아요. 이게 왜냐면은 그 상대방이 어떤 사연을 가졌는지 몰라요. 이게 요즘에 딩크족도 많고 하는데 그 딩크족이 뭐 본인의 삶을 위해서 아기를 안 낳는 그런 선택을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좀 불임이나 이런 이슈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부끄러워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딩크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기 때문에 좀 이런 거는 좀 조심스러워지게 되더라고. 네. 지금 그냥 만나서 애기 얘기를 하나 마느냐를 가지고도 고민을 하는데 예. 이게 뭐 복지나 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충분히 좀 확산될 수 있는 네. 그런 이슈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인구 문제는 주제가 참 많은데 그 중에 제가 오늘 하나 갖고 왔던 거는 그러면은 좀 대학 가기 좀 편해지나? 그 취업하기 편해지나 그런 생각도 취업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 대학 가는 거는 정확하거든요. 숫자가. 근데 취업은 뭐 그때그때 다른 그러겠죠. 거니까. 그리고 대학 가면은 좀 쉬워지나 해서 그 주제를 그 인구미래 공조원이라는 책에 나온 거를 갖고 왔는데 표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서울 기준으로 보면은 수능 응시자가 2012년에 62만 명이에요. 근데 서울 대학 정원이 한 7만 3천 명 정도 되니까 경쟁률이 한 8.5대 1 정도. 그러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2030년에 41만 명으로 이렇게 확 줄어들만 37만 명으로 줄어들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경쟁률이 한 5대 1이니까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든 대학 가기는 쉽지 않아질 거란 얘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서울대학 정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전국 대학 기준으로 가면 확 떨어지긴 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 아이 숫자가 적어지게 되고 그 대학이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이 그냥 대학이라는 곳에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지방에 있는 대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안 가게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아이가 적어진다는 건 예를 들어 한 명을 낳았다. 그러면 조부모 넷에 부모 둘. 그러면 6명의 자본이 한 명한테 투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명을 향한 쩐의 전쟁은 훨씬 더 심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출생률이 낮아 출생아 수가 줄어들수록 그 자본은 훨씬 더 집중되게 되고 그러면 서울에 있는 대학이나 선호하는 대학들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설사 숫자 그러니까 경쟁률 숫자도 안 낮아지는데 숫자가 낮아지더라도 경쟁은 강도는 훨씬 더 심해질 거다. 이런 표현이 좀 부적절한 것 같긴 한데 왜 부동산에서도 똘똘한 한 채 예. 그런 것처럼 이 아이도 요즘에는 많이 안 나으니까 한 명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충분히 교육 문제에 있어서도 이게 더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집 문제도 그래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집 문제도 지금이야 없어서 문제라고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빈집 문제가 되게 심각해요. 그럼 빈집이 왜 문제가 야 집이 없어서 문제인데 왜 빈집이 문제냐? 내가 가서 살아야지.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그런 집들이 아니잖아요. 거의 지역에 있는 그런 집들은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러니까 끝에서부터 무너져 내려오는 흐름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가 이제 교육에 대한 개념이 바뀌긴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지방에 있는 대학교들을 찾아다니는 유튜버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대학이 하나 있을 때 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직원이라든지 학생들이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그 동네가 먹고 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대학교가 문을 닫게 되면은 그 지역 자체가 황폐화가 됩니다. 맞아요. 근데 유튜브 내용 화면을 보니까 그냥 동네가 그냥 다 유령 도시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막 몇 채가 있는데도 다 아무도 그냥 다 폐쇄가 되어 있는 그런 일들이 점점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그냥 뉴스가 하나 있길래 갖고 왔는데 제가 되게 부러워하는 유튜브가 하나 있습니다. 아동 유튜브. 아동 유튜브. 그러니까 이게 3%도 부러워하죠. 네. 그러니까 또 지금도 라이브 하고 있나요? 확인해가지고 좀 악플 좀 달아주세요 가서. 네. 그러니까 일단 아이들 그렇죠. 장난감이나 과자 같은 걸 리뷰를 하는 유튜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진짜 싫어요. 막 애들 과자 막 계속 먹고 이렇게 뭐 장난감 가지고 놀고 그러면 이렇게 애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부러워하는 이유는 그 시의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몇 년 전 것도 다시 봐요. 누적이 됩니다. 근데 저희는 거의 자전거 타는 사람처럼 페달을 멈추면 우린 쓰러집니다. 근데 이슈가 지나가고 나면 아무도 저희 걸 다시 보지 않아요. 맞지. 근데 그거는 계속적으로 누적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게 부러운 거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있는 거 보면 옆에서 이게 참 소비나 부추기고 별로 교육적이지도 않은 것 같고 차라리 뭐 디즈니 같은 시리즈 그러니까 내용이 있는 거를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유튜브가 다음 달부터 장난감 과자 리뷰 콘텐츠를 만드는 상업 콘텐츠 이런 유튜브 채널을 상업 콘텐츠로 분류를 해서 수익 창출을 제한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커요. 그러면서 이제 공신력 있는 유튜브 뭐 예를 들어서 발치각용제라든지 뭐 발치각용제라든지 뭐 아니면 창의성과 상상력을 높이는 발치각용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유튜브 정책에서 알고리즘에서도 많이 올려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MCN들의 수익에 되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추정이 들어간 거긴 하지만 아기상어 있잖아요. 네. 우리의 경쟁자이자 목표인 아기상어. 네. 예, 뭐 1억 뷰가 아니구나. 수백억 뷰 되겠구나. 그 스마트 스터디 네. 거기가 지난해 매출액이 한 677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전년이 한 768억 원으로 90억 원 가량 감소했어요. 여기가 그렇게 인기가 많고 유튜브 역사상 올라와 있는 콘텐츠 중에 제일 오징어 게임급으로 핫했죠. 아기상어 뚜루루는. 오징어 게임이랑 비교 안 되죠. 뷰수로 따지면 그렇죠. 아기상어는 전 세계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뷰 중에 제일 높은 뷰예요. 근데 거기서 뭐가 좀 줄었나 봤더니 광고 매출이 140억에서 97억으로 한 50억 원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그리고 당기 순이익이 한 230억에서 한 100억 원대로 되게 많이 줄었는데 이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은 유튜브가 타겟 광고라는 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광고주가 광고를 할 때
나는 이런 콘텐츠에다가 내 걸 붙이고 싶어. 라고 하면은 광고비를 좀 더 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광고를 쓰는 것보다는 내가 뭐 자동차 유튜브 이런 거 보면은 거기 자동차 광고들 많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이게 타겟 광고예요. 이게 아무래도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우리 바치강제에는 어떤 타겟 광고가 붙어 있을까요? 굳이 안 붙여놨겠지. 근데 어쨌든 타겟 광고를 하게 되면 광고비가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타겟 광고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콘텐츠를 올린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받아요. 근데 유튜브에서 뭘 했냐면은 유아 콘텐츠에는 타겟 광고를 못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유아용품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먹을거리를 파는 사람인데 얘를 내가 유아 콘텐츠에다 타겟 광고를 하고 싶어요 하면은 유아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어요. 근데 타겟 광고를 못하게 함으로써 여기서 타격을 입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서티의 실적이 이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좀 미치고 있어요. 근데 뭐 보람튜브 워낙 유명하죠. 뭐 건물주 얘기도 나오면서 그러니까 토이 리뷰 같은 걸 주로 하는 보람튜브 토이 리뷰를 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장난감이라든지 키즈 카페 리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 헤이진이 워낙 유명하죠. 진이 언니. 저희 집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여기도 뭐 병원놀이, 소꿉놀이 같은 거 하는 거 리뷰를 주로 하는데 그리고 또 지금 뭐 PT로 준비했던 1010만 구독자. 와, 끝에 10만만 해도 참 대단한데 1010만 구독자가 있는 쌍둥이 루지. 이게 제가 PT 갖고 온 거 보면 다 먹는 거잖아요. 먹방. 우리도 먹방 하자니까. 1000만이죠, 1000만. 여기 대부분 먹방 이런 겁니다. 먹방, 뭐 마시멜로 먹방,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1000만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좀 이제는 그 좀 쉽지 않을 거다.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광고 매출이 있고 브랜디드가 있어요. 브랜디드는 뭐냐면은 저희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받는 돈은 광고 수익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한테 협찬을 받게 되면 그게 존재하는 거죠. 우리는 받아본 적이 없지만 존재하는 거니까. 뭐 그러면은 우리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 같은 경우 그거는 코트라에서 저희를 후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를 브랜디드 수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 별도로 잡히긴 하지만 연동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광고 수익이 많이 나온다는 건 노출이 많이 된다는 거고, 노출이 많이 된다라는 건 브랜디드 수익을 올려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연동이 되는 게 좀 있어서 좀 이 변화를 그 키즈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거다. 그 예전에 왜 유튜브 중에 핫했던 게 유명한 노래를 다시 부르는 소위 말해서 커버한다는 그게 한번 이 저작권 때문에 싹 다 막혔잖아요. 그분들이 받는 타격 정도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게. 그러게요. 그리고 여기에 또 상장사도 있어요. 우리 그 키즈 유튜브계의 그 뭐야 구석기 시대 고조선 캐리 언니 캐리와 친구들 캐리소프트라는 회사가 이제 상장사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어떨 거냐고 이제 머니투데이 신문 쪽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일단은 유튜브 채널 외에 IPTV 저는 캐리와 친구들 굉장히 좋아해요. 애들 그 보여줄 때 그 거부감이 좀 덜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는 좀 큰 유튜브들을 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작은 데는 당장 어그로를 끌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자극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거를 좀 커지면은 좀 조심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크지도 않은데 왜 조심하고 있을까요? 기승전 오늘 왜 이렇게 우울한 말씀을? 그러니까 먹을 거 갖고 오라고요. 먹방하면 3% 봅니다. 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 때문에 저희가 먹방을 못해요. 그나마 있던 분들까지 떠날까봐. 근데 그 아무래도 여기가 IPTV를 운영을 해요. 3% 먹방 안 하나요? 안 해요? 근데 거기는 그 전에 그죠 온유 나오시더라고 온유.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기서 IPTV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좀 높은 수준이다. 상품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유튜브 매출 외에도 공연이라든지 키즈 카페, 커머스, 라이선스, 음악 교육 같은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돼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주가는 약간 약세 보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발제형제하면서 제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레카춘이라고 아세요? 그 자동차 레카. 사고 나면은 와가지고 걸고 가서 높은 비용 청구하는 그런 건데 그 레카차가 올 때 사고가 나면 레카차가 한 대가 오는 게 아니라 여러 대가 와서 제일 먼저 온 사람이 가져가잖아요. 네네. 그 남의 사고를 보면서
돈 벌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좀 비하해서 하는 말이에요. 물론 레카차 하시는 분들을 비하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레카춘이란 말은 그것 때문에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이 온라인 시장에서 콘텐츠 시장에서 뭔가 이슈만 터지면 그냥 인플루언서 달려 들어가지고 막 그 씹어대고 전문성이 없는데. 그러면서 조회수를 올리고. 근데 저희도 좀 그런 고민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 사람들이 많이 보게 하려면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이슈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슈 선정에 의해서 내가 이거를 좀 다뤄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나도 레카충인 거 아닐까? 기자. 아니 기자를 떠나서 저희가 지금 발전경제를 할 때도 어떤 주제를 가져갈 것인가를 할 때 매번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레카충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회수 먹으려고 제일 사람들 막 관심 가질 만한 이슈 고르고 이게 아니려면 보시는 분들이 판단해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이 야 너네 좀 너무 심하다라는 먹방하면 가신대잖아요. 노잼입니다 콘텐츠. 죄송합니다. 근데 그 인구 얘기로 이제 마무리를 좀 하자면은 어쨌든 그거는 그거고 저희는 어쨌든 레카충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슈를 다루긴 할 건데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폭을 좀 넓힐 수 있게 좀 더 그 새로운 얘기들을 좀 더 추가할 수 있게 좀 노력을 해볼게요. 근데 인구 얘기에서 제가 좀 재밌게 봤던 포인트 중에 마무리를 좀 하려면은 인구 정책이 뭔가에 대한 게 굉장히 저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인구 정책에는 완화 적응 기획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완화라는 게 뭐냐면은 그 우리가 인구 정책을 왜 안 해라고 할 때 주로 얘기하는 게 애 낳으면 돈 주고 어린이집 늘리고 우리가 이제 그거 좀 바라잖아요. 그쵸. 세 자녀 되면 대학 등록금 좀 내줬으면 좋겠고 뭐 집도 좀 그 남자들 회사에서 좀 일한다고 보육 못하게 하는 거 말고 육아휴직도 좀 쓰게 해주고 이런 것들인데 그 완화 정책이라는 거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좀 완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정책을 얘기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이민 정책 바꿔가지고 그 이민자 늘리는 거 이런 것들도 완화 정책의 하나거든요. 근데 이 완화 정책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효과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제할 수가 없어요. 누구 보고 야 이거 해줄 테니까 너 가서 애 낳아라. 그렇죠. 뭐 허경영 씨 같은 분들이 뭐 화끈하게 뭐 내놔면 1억씩 줄게, 뭐 2억씩 줄게, 뭐 10억씩 줄게, 집 한 채 줄게 이런 거 보면은 와 사이다다. 저 정도는 해줘야지라고 얘기하면서 귀가 좀 혹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뭐 신혼부부 되면 집 한 채는 줘야 돼야 결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게 완화 정책이라는 거고 이게 그 직접적인 효과가 생각보다 적다는 거예요. 그럼 인구 정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왜 인구 정책을 똑바로 안 쓰냐라고 우리가 비판을 하고 효과가 없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책이 그 표면적으로 괜찮아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로 아이들을 낳고 하는 부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럼 그 뒤에 적응이라든지 이 기획 정책이라는 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인구 변화의 시나리오를 그린 다음에 그것이 바뀔 때 세상을 보고 그 지금에 있는 정책들이 그 이후에 세상에서 잘 작동하도록 기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책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달라진 세상에 맞춰서 정책을 짜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그 지역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방이 좀 줄어든다거나 지방의 인구가 줄어든다거나 하면은 시군구를 통합하는 정책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군구를 통합한다는 정책이 생각해 보면 예전에 마산, 창원, 진주가 원래 다 개별로 있다가 이걸 그 창원으로 통합을 했잖아요. 네네. 이 정책도 있었고 그 그러니까 미금시하고 남양주군이 따로 있었는데 미금시 남양주군 합쳐서 지금의 남양주시가 돼 있어요. 이런 정책들이 MB 정권에서 했던 일인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 별로 못 들으셨죠. 이거 그러게요. 통합하는 거. 이게 엄청나게 예민한 이슈예요. 왠지 알아요? 지역구 국회의원들. 그 자기의 지역구가 달려 있는 문제 이게 1번, 2번 그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 다 일자리 그게 절대 반대합니다. 그 지역 예산 문제, 지역의 그 이권들이 그 지역 할당을 통해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관계가 첨예해요. 그리고 이걸 통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5년 후, 10년 후 인구를 생각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라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이라는 거, 그 조영태 교수님은 그래서 관련 법들도 좀 체계를 바꾸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계시는데 이게 그 인구는 미래를 예상할 때 가장 쉬운 숫자예요. 왜냐면 지금 태어난 애가 있고 지금 태어난 애가 성장을 하면 어떻게 될지가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는 제가 주기적으로
좀 이런 이슈가 좀 있거나 통계가 좀 나오거나 하면은 그때그때 이슈를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이 우리한테 되게 중요하지만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걸 실제로 뭔가 정책을 하려고 그럴 때 저항에 굉장히 많이 부딪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지속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서 그 인구 얘기를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뭐 주기적으로 한 번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